안녕 연암 친구들. 자, 지금 영상은 2019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21번부터 25번까지 있는 경제 지문의 독서 해설 영상 강의입니다. 자, 굉장히 되게 어려웠던 거고요. 이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최고 높았던 킬러 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내신 준비를 위해서라도 혹은 자 멀리 보아서 경제 지문의 탄탄한 초석이 될 수 있는 이 되게 중요한 지문, 자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단부터 들어갈게요. 조금 지문을 쌤이 조금 바꿨어요. 중간 부분에 설명을 하고 싶어서 빈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실제 모의고사를 쌤이 좀 편집을 한 부분입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지출하지 않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고 또는 대출을 받아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이 지출하기도 한다. 자, 우리가 소비를 할 때는요, 모든 돈을 다 지출하진 않아요. 저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 대출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에 가입을 해서 미래에 있을 지출에 대비하거나 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여러 해에 걸쳐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도 한다. 자, 다시 말해서 갚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소비는 여러 기간에 걸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도 조금 핵심어를 찾아보자면 우리는 소비를 할 때 무엇을 신경 쓴다라는 거다. 자, 바로 자금의 흐름을 고려한다라는 거 조금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축과 대출 등의 금융행위와 그것의 수익과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은 소비 계획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자, 우리 이자율 나왔어요. 자, 생소한 이자율이라는 게 나왔고요. 자, 우리 이 이자라는 것은 이자율은 이자가 오르거나 내리는 비율을 말하는 거고, 자, 물론 이 이자 안에는 우리가 돈을 맡겼을 때 나오는 예금 이자와 빌렸을 때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를 같이 이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 1번 문단 끝났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1번 문단 어려운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1번 문단 끝. 자, 2번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2기간 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생소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겠죠? 자, 잠깐 우리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경제 지문이나 철학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문 들어가겠습니다. 가상의 소비자 K씨는요, 1기와 2기간, 2기간만 생존한다. 자, 우리 2기간 소비 모형의 정의가 뭐냐면은, 자, 어떤 사람이 1기간과 2기간, 자, 이게 달로 볼 수도 있고 년으로 볼 수 있는데 아니면 분기로 볼 수도 있어요. 1기와 2기간, 2기간만 생존한다고 돼 있어. 자, 이때 1기와 2기의 각각 소득 M1과 M2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1기 소비 지출액과 2기 소비 지출액의 합은 K가 전기간에 걸쳐 벌어들인 총소득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자, 우리가 2기간만 산다고 얘기했어. 2기간 사는 거야. 자, 그리고 벌어들이는 돈은 당연히 총합은 M1과 M2가 나의 총소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쓰는 지출 금액은 어때요? 내가 버는 총소득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나 2기간만 살거든. 그러니까 저축해서 다른 달로 넘길 필요도 없는 거지만, 자, 물론 펑펑 써서 다른 거를 대출해서 쓸 수도 없어. 3기간에는 쓸 수가 없어. 우리가 2기간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총소득을 넘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또한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효용은 증가하게 되며 K는 한 시기의 소비 지출액만 지나치게 많은 것보다는 각 시기의 소비 지출액에 균등한 것을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뜻이 나오지만 사실은 뜻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되는 단어가 있어. 바로 효용입니다. 이 효용이라는 단어는요, 경제에서 만족으로 쓰여요. 어떤 소비 행위를 통해서 이 만족을 수량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효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효용은 어떻게 하면 올라간다고요? 소비 지출액이 증가할수록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비 지출액은요, 들쑥날쑥하게 쓰는 것을 선호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호한다? 균등하게 소비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미리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은 이자율이 R일 때, 자, 이자율 여기서 R로서 지정되어 있어요. 자, K의
최적 소비 계획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최적 소비 계획이라고? 그럼 이게 나와 있는 그래프들이 지금 이미 소비를 할 때 최적 선을 이은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1번의 예산선은요.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OK 예산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예산선은 K가 총소득을 전부 지출할 때 소비할 수 있는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예산선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예산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산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 총소득을 전부 쓰는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말하자면은 어때요? 예산선을 넘어서는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기간 소비 모형이 원래 그렇죠? 이기간은요. 총소득을 이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총소득을 소비가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중요. 자, 쌤이 까만색으로 별표를 쳐놓을게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우하향 직선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뭐 초기 부존점이라는 것은 뭐 M1이나 M2라는 거 뭐 어떻게 알겠는데 그런데 왜 그 우하향 직선인가요? 자, 그럴 수 있어. 그죠? 자, 우하향 직선 왜 밑으로 하향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자, 그래프의 X축과 Y축을 한번 보시면 1기의 금액이고 2기의 금액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총소득은 정해져 있잖아. 만약에 1기의 금액을 많이 쓰게 된다면 2기의 금액은 총소득 빼기 1기의 소득의 소비니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반비례 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양직선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 다 되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이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 나와서 나 이거 너무 중요해서 색깔 다른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기울기 분석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K가 1기에 아래 이자율로 100만 원을 빌린다면은 1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만큼 늘어났습니다. 자, 왜 그래요? 자,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데 총 금액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원래 있었던 총 금액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을 빌려왔다. 자, 이 100만 원은 딴 데서 들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2기까지 쓸 수 있는 돈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기간에는 어때? 내가 쓰려고 했던 요 색칠된 네모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2기에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죠? 자, 어떻게 줄어들어요? 2기는요. 총 소득에서 뭐를 빼야 돼요? 예, 1기간에 쓴 돈 빼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플러스 또 무엇도 빼야 됩니까? 100만 원 빼야 됩니다. 자, 거기다 또 무엇을 또 빼야 됩니까? 당연히 뭐까지? 이자까지 빼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중요한 말 나왔다. 1기간에 만약에 어느 정도 돈을 쓰고 대출까지 썼다면 2기간에는 1기간에 썼던 돈과 자, 빌렸던 돈과 그에 대한 이자까지도 다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2기간 소비 모형이에요. 계속 그래서 줄어든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R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경우에 예산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R인 초기 부존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했습니다. 자, 이절이라는 것은 결국 기울기였어. 이때 초기 부존점 왼쪽의 예산선은 저축할 때, 자, 초기 부존점에서는 왼쪽 부분에서는 저축이래요. 오른쪽 예산선은 돈을 빌릴 때 선택 가능한 소비 계획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을 지나가는 게 있다고 쳐봐봐. 자, 그러면 요까지는 저축할 때 쓰는 거고 바깥에는요. 예, 바깥은 대출할 때 쓰는 거랍니다. 자, 나중에 필기를 위해서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림 1번에 자, 다음 문단이에요. 자, 그림 1번의 무차별 곡선은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너무나 중요한 거 나왔어요. 자, 효용이 동일한 K의 소비 계획들을 연결한 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그러지? 바로 무차별 곡선이에요.
자,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효용이 동일한 K2O, K 이것을 묶은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또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빨간 색깔로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자,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때 좌측 아래의 무차별 곡선보다는 우측 위의 무차별 곡선이도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내는데 이는 매시기의 소비가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무차별 곡선을 선생님이 아주 간략하게 그려보면요. 자, 까만 색깔의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볼록한 우하향 곡선으로 그려져요. 자, 그리고 붉은 색깔의 무차별 곡선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죠? 만족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렇기 때문에 빨간 선과 까만 선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만족이 더 큰 거예요? 자, 바로 올케이 요게 더 하트. 자, 위에 있는 붉은 선의 무차별 곡선이 만족도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만족도가 높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못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예산선 때문입니다. 예산선. 만약에 예산선이요 이렇게만 있었다면은 당연히 우리 이 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 즉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 가장 높은 무엇을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을 구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우리 그림 1번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친구들. 자, 무차별 곡선 이어 있고 와 많습니다. 뒤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 예산선이랑 만난 섬은요. 바로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무차별 곡선이 어떻다? 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색칠 한번 해볼게요.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본문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다. 즉 M1, M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는 자 나옵니다. 자, M1이나 M2보다는 무차별 곡선이랑 만난 선이 가장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C1이나 C2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우측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M1, M2에 비해서 C1, C2가 효용이 더 높은 소비 계획이다. 자, 우와 너무 중요한 부분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에 분명히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우리 이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1기의 소득은 M1이라고 얘기했다. 2기의 소득은 M2라고 얘기했는데 얘보다는 어떤 게 만족이 더 높다고 그랬어? 자, 지금 우리 있는 M1, M2보다는 만족도가 더 높은 게 만족이 높은 게 무엇이랑 만나는? 무차별 곡선이랑 만나는 바로 요 선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뭐야? 1기의 소득 M1보다는 자 무차별 선이랑 만나는 어느 점 C1이 더 행복하고 C2가 더 행복한 거야. 무엇으로? 만족도가. 자, 만족도가 더 큰 게 바로 M1, M2보다는 C1, C2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C1, C2의 매시기 소비 지출액이 M1, M2에 비해서 더 균등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1과 C2가 있거든요. 어때요? 조금 그래도 좀 비슷하죠. 그런데 M1과 M2는 이렇게 어때? 너무 다르다는 말입니다. 별로 균등하지 않아. 약간 정사각형에 갔다 온 게 균등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아, 그런데 여기에 이거 어떡할 거야? 자, M1을 해야 되는데 C1 하는 게 더 좋다니까. M2를 해야 되는데 C2를 하는 게 좋다고. 자, 그런데 M1이 바로 내가 벌 수 있었던 1기였어. 1기의 소득이었어. 자, 그것보다 C1으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로 대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느 구간만큼? 이만큼. 자, 바로 이만큼은 대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1에서 M1을 뺀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큼 대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어? 네, 맞아요. 자, C1으로 대출을 했다면 나중에 M2라는 소득에서 C2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당연한 거예요. 얘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앞부분 1기간에서 대출을 썼다면 2기간에서 당연히 줄어드는 소득이 있겠죠. 자, 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프 분석됐습니다. 자, 우리 5번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K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인 C1, C2에서 최적 소비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자, 결국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는요, 이 점에서 C1과 C2에서 바로 이 K의 사람이 최적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최적 소비는 내가 쓸 수 있는 한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선이거든. 자, 그런데 M1, M2 여기 있지? 이게 K의 소득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더 만족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라면은 이 소득보다는 최적 소비로 가줘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더라 이겁니다. 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됐죠? 자, 왜? 뭐 때문이에요? 자, 우리 이렇게 예산선을 지나는 선 얘보다는 이렇게 더 위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섬인 얘보다는 얘가 낫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 다 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5번 문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C1, C2를 제외한 예산선상의 다른 소비 계획들과 예산선 아래쪽의 소비 계획들은 C1, C2보다 효용이 작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 예산선과 만나는 요 지점 아래에 있는 것들은 만족도가 적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은 좋긴 좋아도 내 돈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예산선 위쪽의 소비 계획들은 K의 총소득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선택될 리가 없죠. 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족도가 높아야죠. 왜냐하면 2기간밖에 못 살거든. 더 효용이 높지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K는 C1-M1, C1, C2의 소비 계획을 선택하게 됩니다. 무엇해서? 바로 대출을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단을 봤습니다. 6번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이기도 해요. 이자율 변화가 소비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를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자율의 기울기는 요거이므로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울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자율은요, 기울기야. 이자율이 높아진다면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됐죠? 예산선의 기울기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 시 예산선은 초기 부전점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네. 자, 처음에는 얘였잖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기울기가 가파래진다는 뜻이니까요. 자, 우리 7번 문단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라서 최적 소비 계획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 그림에서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접하는 지점이 변한 것을 통해서 K는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1기 소비 지출액과 대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적 소비를 변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상식으로도 알 수 있다. 솔직히 이자율이 비싸면 누가 1기간에 돈을 많이 빌리냐, 2기간에 대해서 돈을 많이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근데 그래프로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렇죠? 자, 우리 빨간 선, 죄송합니다. 이 빨간 선이 아니네요. 다시. 자, 빨간 선. 얘가 원래 있었던 아까 우리 이자율 높기 전에 있죠? 기존의 이자율이었을 때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노란 선. 자, 되었습니까? 자, 노란 선과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더 올라갔다는 말은 노란 선이 바로 이자율이 올랐을 때예요. 자, 우리 만나는 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예산선이 좀 달라졌어. 그지? 만나는 선, 만나는 점 여기 있습니다. 만나는 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 원래 기존에는요 C1이었어요. 그리고 C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자율이 오르다 보니까 예산선과 만나는 점이 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C1 다시와 C2 다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어? 어떡하지? 어때요?
보이십니까? 변화한 거, 1기간의 금액이 변화한 거 보이십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냈을 때 기존의 이자율이었다라면은 이 정도 빌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C1 다시로 바꾸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 그만큼 안 된다, 그지? 이렇게 지워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대출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고 우리 그래프로 봐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8번 문단으로 들어갈게요. K가 최적 소비를 바꾼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2기 소비에 대한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자, 굳이 이자율이 비싼데 왜 그렇게 1기 소비를 많이 하냐 이 말이야. 2기 소비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1기 소비의 상대적 가치가 당연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자야 높으면 높을수록 자, 그 돈에 붙는 이자 때문에 미래의 돈은 올라가겠지만 그 미래 돈이 올라간다는 말은 거꾸로 미래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말은 현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거든. 자,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10%대와 이자율이 20%대를 본다면 미래의 가치로 본다면 이자율이 20%일 때 돈이 더 커. 그 말은 자, 미래의 가치가 높을수록 현재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굳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이자를 주고서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뭐하러 미래의 비싼 돈을 빌려서 지금 씁니까? 현재로 따지면 현재로 우리가 환원하면 가치가 낮아지는데. 따라서 K는 2기 소비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 1기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기와 2기의 소비의 상대 가치를 변화로 인해서 최적 소비 계획이 변하는 것을 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바로 대체 효과입니다. 자, 이 대체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 1기, 2기 소비의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서 최적 소비 계획이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9번입니다. 또 한 개 더 남았네요. 두 개 더 남았네.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상환해야 되는 대출 이자가 늘어서 K의 총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때문에 이자가 비싸서 총소득이 결국 줄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총소득 감소에 따라서 K는 1기 소비 지출액, 2기 소비 지출액을 모두 줄이는 방향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대 가치 변화로 인해서 최적 소비 계획이 바뀌는 것을 대체 효과라고 한다면 자, 총소득 변화에 따라서 최적 소비 계획을 바꾸는 것을 우리는 소득 효과라고 하더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우리 나왔어. 결국은 8번 문단에서는 똑같이 우리가 소비의 계획을 바꾸긴 하지만 8번은 대체 효과 때문에 그 다음에 9번은 소득 효과 때문에 바꾼다고 했다. 이 대체 효과는 1기와 2기 사이에서의 어떤 돈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 변화 때문에 1기를 줄인다라는 거였고 자, 그러니까 이제 1기 대출을 줄인다. 그리고 소득 효과라는 것은 1기든 2기든지 간에 총소득이 이자 때문에 감소했으니까 줄인다라는 거예요. 10번 문단입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인해서 K는 1기 소비액의 지출액을 줄입니다. 그런데 대출까지 절대 하지 않겠죠. 2기 소비 지출액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상충되기 때문에 각 효과의 상대적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림 2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커서 자, 우리 그림 2번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자, 커서 2기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림 2번은 뭐라고요? 그림 2번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해서 대체 효과를 보여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림 2번은 대체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 마지막이에요. 11번 문단. 이처럼 이 기간 소비 모형을 통해서 이자율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 바로 변수인 이자율을 고려해서 소비를 결정하자 였습니다. 자, 핵심어 마지막까지 우리 이자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해석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친구들. 자, 본문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요청에 의해서 문제풀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연합국어 원장 김선영이었습니다.